불확실성의 거의 한 절반 이상은 제거했다. 총장님이 호응해 주실지 모르겠지만은 사자성어로 표현하자면 대동소이입니다. 제가 어떤 길을 이제 선택해야 될지 결정의 그 시간도 이제 다가오고 있는 거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결정할 때까지 시간을 좀 가지고 저를 좀 지켜봐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예, 오늘 1부는 출연자들의 일정상 연구소와 인터뷰 순서를 살짝 바꿔서 진행하겠습니다. 첫 인터뷰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입니다. 국민의힘이 대선 1차 경선, 1차 컷오프의 룰을 확정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요 11명의 대선 주자 전원이 모이는 첫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하는데요. 근데 국민의힘은 지금 당 밖에도 주자들이 있죠. 심지어 당협위원장들이 그 당박 주자 캠프에 합류하는 상황까지. 또 국민의당과의 합당도 엊그제 결렬된 또 이런 상황도 있고요. 이 고차 방정식을 푸는 게 여간 복잡한 일이 아닐 텐데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지금부터 직접 만나보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수학 잘하십니까? 과학고 출신들은 수학 다 잘합니다. 아니 지금 이 상황을 방정식으로 따지면 몇 차 방정식 정도 되나요? 다 1차 방정식이에요. 1차 방정식이라고요? 다 독립 변수기 때문에 예를 들어 많은 분들이 예를 들어 윤 총장의 입당 문제와 안 대표와의 합당 문제 간에 뭐 제3지대의 고리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혹시 그게 연계되어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예. 완전 별개예요. 예. 다 지금 다 독립된 거예요? 예, 다 독립된 거기 때문에 다 각각은 쉬운 문제들입니다. 그 얘기는 잘 풀 자신 있으십니까? 저는 뭐 이미 거의 다 풀렸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뭐 안 대표와의 합당 문제 같은 경우에도 예. 사실 안 대표 측에서 지금까지 협상 단장을 이끌었던 권은희 의원과 저희가 다소 이제 좀 소통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지 안 대표도 제가 지난번에 만나 뵈었을 때는 야권 단일화나 아니면 야권 통합에 함께하겠다는 의지가 명확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많은 것들은 혹시 오해가 서로 있다 하더라도 지도자 간의 이제 회담이나 이런 것으로 해결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 얘기를 포함해서 그럼 지금부터 하나 저는 수학을 싫어하거든요. 예. 어려워하고 좀 쉽게 좀 풀어주세요. 예.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오늘 처음으로 11명의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이 모이던데 전부 다 당에 안에 계시는 분들이죠. 예. 이거는 밖에 있는 주자들도 빨리 합류하라 뭐 이런 사인, 압박 같은 겁니까? 그보다는 이제 경선을 저희가 이제 8월 말에 시작하기로 저희 확정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제가 대표됐을 때만 해도 저 흔들겠다고 여러 가지 말씀 많이 하셨어요. 뭐 8월 말에 꼭 출발해야 되느냐, 저 실제 나중에 가면 9월에 시작할 거다, 10월 시작할 거다, 딴 당은 저렇게 하는데 우리는 11월에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니냐부터 해서 오만 가지 얘기 다 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제가 밀어붙여서 되잖아요 지금. 그러면은 이제 주자들도 긴가민가 하던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전혀 이제 개의치 않고 움직이니까 실제 경선 스케줄에 따라 움직이는 거죠. 이제. 그렇군요. 예. 당 밖에 있는 분들이 근데 지금 있지 않습니까? 예. 당 밖에 있는 분들을 둔 채 일단 11명이 간담회를 하는 건데 당 밖에 있는 윤석열 전 총장 같은 분들 지지율이 낮으면 뭐 무시하고 갈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지지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준석 대표 왜 당 밖에 있는 윤 전 총장을 무시하느냐, 왜 자꾸 흠집내려 하냐 막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말할 때는 버스라고 제가 애초에 표현한 것 자체가요. 꽃가마나 이런 뭐 무슨 택시가 아니라 버스라고 해서 묘사한 것 자체가 공공재적 성격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제1야당의 경선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공공재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현 여권에 대해서 저항하고자 있는 의지가 있는 대선 후보들이라면은 버스 카드만 찍으면 다 탈 수 있어야 된다 이거고요. 중간에 내가 뭐 연예인이라 해가지고 야 거기 버스 가는 거 세워라 이러고 있으면은 저는 그거는 아마 국민들이 굉장히 안 좋게 볼 것이다. 그래서 요즘 세상에 어떤 연예인이 야 거기 버스 세워라 이런 거 합니까? 그래서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지지율 높다고, 그러니까 인기 많다고. 그러니까 잘 보시면요, 저랑 윤석열 총장이랑 여러 번 만났거든요. 예. 만나면 대화하는데 아무 문제 없고 윤석열 전 총장도 어떤 특혜도 바라지 않고요. 예. 아주 담백하신 분이에요. 예. 근데 중간에 보면 그 옆에서 좀 모신다는 분들이 아니 우리 후보 지지율 높은데 왜 이렇게 홀대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대우를 똑같이 하고 있는 것인데 홀대 아니 왜 꽃가마 안 갖고 오냐부터 시작해가지고 말이 많으신 거예요. 그렇습니까? 예. 자, 그럼 여기서 뜬구름같이 떠도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팩트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첫째, 윤석열 전 총장 정말로 8월에 입당합니까? 저는 뭐 입당하겠다는 의지는 계속 확인하고 있고요. 8월입니까? 8월일 거라 좀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윤 총장이 지금 공정과 정의를 이제 이야기하면서 예.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사실 이번에 당협위원장 일부가 윤석열 전 총장 캠프로 갔으면은 그 당협위원장들도 당 사정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당에서 활동했던 인사들이기 때문에 분명히 윤 총장과 상의를 했을 겁니다. 이게 8월 말에 입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가지고. 예, 예. 그래서 저는 오히려 뭐 절차상으로는 선후 관계가 약간 뒤집혀가지고 저희가 뭐 소명을 받는 그런 과정 중에 있지만은 오히려 8월 입당이 아니면 그분들을 데려간 게 상당히 무리수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그래서 8월 입당에 맞다 봅니다. 그러니까 8월 입당을 생각하고 그 당 안에 있는 당협위원장 같은 사람들을 캠프로 데리고 간 거다. 그게 아니었으면 그 계산이 안 나온다. 아니, 거기 계신 박민식 의원, 이학재 의원 이런 분들이 예. 얼마나 당에서 오랫동안 활동해 오셨던 분인데 예. 그런 사정을 모르고 합류를 결정하셨겠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 그런 그분들이 확신을 가질 만한 그런 상황은 있었을 거라는 그냥 예측합니다. 특히 이학재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준석 대표하고 뭐 속된 말로 절친 아니에요? 저희 큰형님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요. 굉장히 소통 많이 하고 있는 네.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그럼 그 얘기 한번 물어보지 그러셨어요? 물어봤죠. 물어봤어요. 그런데 뭐 거기도 이제 결정을 이학재 의원이 하는 상황은 아니다 보니까 제가 항상 농담 삼아서 저랑 다 친한 분들이기 때문에 예, 그 예. 당협위원장들이 지난번 윤석열 총장 오셨을 그 치맥 회동할 때도 예, 예. 뒤에 앉아 있는 김병민 그 대변인. 김병민 위원장한테 제가 그 가리키면서 윤석열 총장한테 총장님 8월에 안 들어오시면 저 사람 제명이에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다 그랬더니 웃어 뭐라 그래요? 다들 웃어 넘기죠 이제 보면은. 허허 그러니까 저는 웃었어요. 그게 뭐 적대적인 분위기였으면 제가 절대 그런 농담도 못 합니다. 예. 그렇군요. 그래서 8월 입당을 나는 확신한다 그 말씀. 시기까지 사실은 구체적으로 나왔었어요. 8월 10일이 될 거라고. 근데 8월 10일은 저 이준석 대표 휴가라면서요. 그 휴가도 제가 지방으로 이제 그 상주로 가거든요. 그 그래요. 개인 택시 양수양도 교육을 받기 위해서. 그래요. 이게 다른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왜 하필이면 그때 가냐 그러는데 예. 이 개인 택시가 올해부터 예. 무사고 5년이면 누구나 살 수 있게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교육 인원이 왕창 몰려가지고요. 예. 이게 제가 한 4달 전에 예약해 놓은 겁니다. 저 이번에 놓치면은 저 올해 그 양수양도 못 받습니다. 택시 교육 받으러 가세요. 어쨌든 그 휴가 기간이 그때다 보니까 네. 그땐 아니라고 그러셨죠. 네. 근데 오늘 어떤 보도가 나왔냐면 윤석열 캠프에서 광복절 전이 될 거다. 네. 그러니까 캠프의 뭐 익명의 누군가의 말로 나왔더라고요. 광복절 전이 될 거다. 휴가가 그때라서 안 된다는 이준석 대표는 그거는 말이 안 된다. 뭐 이런 취지의 보도가 나왔어요. 저는 이제 좀 그 캠프라는 것도 그렇고 캠프가 특히 이제 정치권 경험이 좀 적은 분들 또는 대선 캠프 같은 큰 캠프 경험이 적은 분들로 꾸려지면요. 어느 순간에 막 기자들이 막 갑자기 아침마다 전화해서 물어보고 예. 내가 한 말이 기사화되고 이런 거 즐기기 시작하면요. 예. 계속 하게 돼요. 네, 특히 그래서 저는 이번에 뭐 그 캠프에 인원도 보강되고 했는데 그분들 중에 큰 선거 경험이 있는 분은 거의 없어요. 그러면은 사실 대선이란 큰 판에서 내가 말하는 거 하나하나가 기사화되네 이러기 시작하면은 신기해서 어느 순간에 내가 자기가 이제 지지하는 후보에게 누를 끼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메시지 관리가 지금 안 되고 있다고 보시는군요. 저는 그분들이 지금 적응해나가는 과정이라 보고 저랑 윤 총장이 얘기했을 때는 저희는 전혀 이견이 없어요. 그래요. 예. 그러면 광복절 전입니까? 광복절 후입니까? 저는 따지면? 기본적으로 그 말씀은 윤 총장 드렸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8월 중에 만약에 행보를 하실 거면은 8월 경선 버스 마지막에 꼭 타실 이유는 없지 않느냐. 그럼 이준석 대표 휴가 전이면 다음 주밖에 없는데요? 그건 모르는 일이죠. 뭐 그거는 이제 8월 15일이 박근혜 대통령의 사면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얘기가 있고 제가 공교롭게 9일부터 13일이 휴가다 보니까 예. 그래서 아마 9일 전이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예. 또 제가 그렇다고 그런 것에 대해서 언지를 받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예를 들어 두 번째 타이밍으로 제 생각은 15일이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 사면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면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그 직후에 바로 뭐 15일쯤에 16일쯤에 할 수도 있겠죠. 네. 이루어지지 않으면 또 한 며칠 식역을 두고 20일, 30일을 갈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거는 예측은 지금 불가능한 상태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제 두 번째 사실은 질문으로 그 윤석열 캠프에 합류한 분들 징계 문제를 여쭈려고 그랬는데 싹 징계해야 돼, 싹 징계. 아니 근데 8월 내로 윤석열 전 총장이 진짜 입당을 한다면 그러면은 징계는 그냥 없던 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독립적으로 판단합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기사회생이지 지금은 그분들이 잘못된 행동을 했다는 것에는 진짜 저희가 각 잡고 윤리위 열면은 판단의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거는. 그건 큰일 날 일입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 이게 국회의원 선거구 단위에서도 가끔 이런 일이 있어요. 네. 예를 들어 뭐 공천을 못 받아서
그 무소속으로 가끔가다 원래 저희 당 사람이었던 사람이 무소속 출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 사람 돕는 행보를 하거나 직을 맡으면 칼같이 큰 제명입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거는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근데 이번에는 약간 특수한 상황인 것이 예. 윤 총장이 입당에 대한 의지를 계속 밝히고 있고 예.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 개인으로서도 오해할 소지는 없기 때문에 또는 저도 그분 신뢰하기 때문에 지금 징계를 안 하는 것이지 원래는 칼같이 징계해야죠. 그거는. 8월 입당이 성사 안 되면 칼같이 징계로 갈 수도 있다는 거군요. 후보 등록이 끝났는데 만약 윤 총장이 명단에 없다. 그럼 그분들은 제명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하하, 예. 알겠습니다. 셋째, 아까 잠깐 안철수 대표 언급하셨는데 그 국민의당과의 합당, 일단 협상팀 간의 협상은 결렬이 됐어요, 여러분. 이대로 깨지는 겁니까? 저는 이제 저희 그 국민의당과의 합당도요. 저는 안 대표님 그 지난달에도 제가 초에 봤을 때도 저희 간에 이견이 별로 없어요. 안 대표님은 어쨌든 범야권의 대선 승리를 위해가 노력하겠다 하셨고 본인이 또 선수로 뛰실지 안 뛰실지는 모르겠지만은 저는 안 대표님 같은 대중 지지도가 높은 분들은 당연히 뭐 진짜 대선에 뛰셔가지고 흥행에 일조하셔야 된다. 아, 대선 주자로 뛰셔야 된다? 뛰셔야죠. 네. 저는 안철수 대표가 뭐 그 대선을 위해서 지금 경주하시는 정치인이지. 그분이 뭐 내년 지방선거에 다시 서울시장 나가려고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국회의원 선거를 노리시겠습니까? 이미 급이 대선 후보 급이기 때문에 대선이란 기회가 났을 때 안 나가면 그건 오히려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할 겁니다. 아니,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안철수 대표가 대선 주자로 뛰려면 지금 합당하는 것이 아니고 약간 흡수되듯 합당되는 게 아니라 당 밖에 있으면서 국민의당 밖에 있으면서 제3지대에서 뭔가 입지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그런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안 대표님도 정치를 10년 하셨는데 그 타이밍이 나온다 생각할까요? 제 생각에는. 안 대표님이 지난 서울시장 선거 때는 굉장히 이제 뭐 지지율이 호각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단일화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사람들이 받아들였지만은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는 제 생각에 안 대표님의 지지율은 당 밖에서 계속 선거 치르시면은 그런 상황에 미치지 못할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우리 당 또는 우리 당과 윤석열 총장이 그 단일 후보라는 게 만약에 입당을 통해서 형성되면은 안 대표님에 대한 어떤 지지세가 예전만 못할 것이다. 그래서 저는 그런 판단을 설마 하시겠습니까? 제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래서 합당 문제 있어가지고 다소간에 뭐 생각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 권은희 의원이 또 중간에서 등단하다 보니까 저희가 정확하게 또 안 대표님의 의사를 전달 못 받은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이게 안 대표님이 하고 있는 고민을 또 아무리 협상단장이라 해가지고 권은희 의원이랑 다 이야기했겠습니까? 그럼 뭐 저랑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은 단판 짓자. 그렇게 얘기해서 풀 수도 있는 것이죠. 대표끼리 단판 짓자. 여야 아무리 싸워도 안 되는데 저랑 송영길 대표랑 만나면 그래도 서로 지켜줄 건 지켜주고 비밀 지켜줄 건 지켜주고 하면서 대화가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안 대표님도 그런 방식을 채택할 수 있다 봅니다. 그러면은 경선 버스에 안철수 대표도 아슬아슬하게 같이 타고 갈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국민의당 쪽에 조금 더 일정을 빠르게 생각해 달라고 하고 싶은 것이 윤 총장님은 몸이 가벼워요. 지지율은 높으시지만은 본인이 당에 소속된 게 아니기 때문에 합당은 생각보다 절차가 깁니다. 정강 정책도 서로 합의해야 되고 당원 당규도 합의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최소한 2주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저희가 예전에 바른미래당 경우에도 그렇고요. 그래서 안 대표님은 지금 만약에 합당에 대한 가능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돌아오는 주에는 저랑 무조건 만나셔가지고 그 합의를 보셔야 됩니다. 그거는. 최소한 다음 주까지는. 그것도 사실 늦습니다. 지금 경선 열차를 생각해 보면은 좀 늦기 때문에 저는 이번 주말이라도 아니면 다음 주 초 정도라도 안 대표님이랑 제가 좀 이견이 있는 부분 풀어내지 않을까. 사실 협상 조건이 많았거든요. 권은희 의원이 제시하신 게. 뭐 당 간판도 바꿔야 되고 여러 가지 있었죠. 저희는 당명 빼고 거의 다 받겠다고 했습니다. 사실 지금 와서 이것까지 저희가 공개합니다만은. 당명 빼고 다 받겠다고 하셨어요? 당명 빼고 제가 나중에 저희 협상단장이 성일종 의원님이었는데요. 성일종 의원이 너무 화가 많이 나셨어요. 왜냐면은 처음에 본인이 알고 협상 시작할 때랑 다르게 자꾸 조건이 늘어가니까. 그래서 제가 성일종 의원님한테 제가 책임지겠으니까 당명 같은 정도만 빼고는 나머지 국민당 인사를 좀 배려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최대한 열어놓고 생각하십시오. 당명은 왜 못 바꿉니까? 아니 당명이 오늘자도 지금 뭐 여론조사 하나 나올 텐데 나오던데 아니 정당 지지율 1위를 이제 하고 있는 정당의 그걸 바꾸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그래서 그거 하나 못 받은 거다. 안철수 대표가 그 정도는 양보할 수 있다고 보시는 거군요. 단판 지으면. 네 그렇다고 보고 저는 애초에 그 요구는 좀 무리했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준석 대표 만나고 있습니다. 청취자 질문들도 지금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 몇 가지 좀 가보죠. 그 윤석열 전 총장은 지금 부인 사생활 관련해서
강경 대응하기로 방향을 잡은 것 같습니다. 부인의 사생활 문제가 일단 본선 리스크가 되지 않겠느냐 우려도 나오고 여러 가지 얘기 나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사생활 문제라든지 어떤 개인에 대한 공격이라는 거는 대처하는 방법에 따라 다른데 우선 강경 대응을 하기로 윤석열 총장이 천명한 이상 굉장한 자신감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마 여론에 미친 영향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윤 총장의 어떤 가족에 대한 공격이 많았었고 윤 총장이 아무래도 뭐 이런 것들 처음부터 미주알 고주알 대응하면은 좀 여론이 안 좋게 보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제는 참을 만큼 참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사실관계에 따라 대응하면은 이거는 지지율의 호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오히려 호재가 된다고요? 왜냐하면 지금 저도 이제 윤 총장에 대해서 여러 의혹을 제기하는 분들 보면은 그냥 비슷한 내용이 계속 나온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새로운 어떤 내용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는 뭐 어제도 보니까 어떤 그 증언이나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그 증언을 취득하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부적절했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그래서 저는 이 저희가 그 서울시장 선거에서 네거티브를 저희가 경험하면서 느꼈지만은 어느 정도 이 정도로 내용이 나왔는데 여론의 반응이 없는 것이면은 앞으로도 여론의 반응이 있긴 어렵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지금 그 여론 별로 반응 없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지지율 뭐 흐름 보면 저는 마찬가지로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재명 지사에 대해 가지고 이런 공격하는 것들도 예를 들어 욕설 파문이라든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욕설은 상당수의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 싫어할 만한 사람들이 이미 다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더 튼다 해서 물론 새로운 어떤 파일이나 이런 게 등장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도 그것을 감안하고 지금 형성된 지지율이기 때문에 다 반영됐다. 큰 변동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공격 안 하는 거다. 저는 뭐 제가 당대표로서 어떻게 그런 그 천박한 욕설 같은 걸 공격하겠습니까? 근데 아마 후보 간에도 그것보다는 오히려 이재명 지사 같은 분의 허점이라고 하면은 저는 그래서 그분의 기본소득 공약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정책적인 면에도 허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공략하는 게 오히려 효율적일 것이다. 사생활 이런 거 공략하면은 뭐 결국은 이게 역풍 불어서 오히려 마이너스예요? 서울시장 선거 치러보니 그래요? 역풍까지는 아니고요. 이재명 지사가 좀 그 표현이 직설적이라는 건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압니다. 이제 그분이 뭐 좀 뭐 가족 내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한 상황은 파악할 수 없으나 가족들과의 불화가 좀 있으시고 그 과정에 표현이 직설적이었다는 거는 저희가 다 압니다. 그럼 윤석열 전 총장도 이미 뭐 부인과 관련된 부분, 뭐 처가 리스크 이거 다 지지율에 반영된 거다라고 보세요. 어쨌든 장모에 대한 부분은 어쨌든 형사적인 어떤 재판이 이제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1심 판결도 났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형사적인데 제가 예전에 다른 방송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럼 뭐 연좌까지 장모까지 연좌를 적용하겠느냐라는 것은 또 한 가지 지점이고 다만 이제 부인에 대한 건은 다를 수 있겠지만은 부인에 대해서는 사실 무엇이 문제인지가 이제 열거가 되고 있지만은 그게 또 사실관계로 특정되지도 않고 여론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문제로 2부에도 토론 하나 준비하고 있는데 국회 소위를 통과한 언론중재법이요. 이걸 두고 노무현 정신과 어긋난다 이렇게 발언을 이준석 대표가 하셨어요. 일단 이재명 지사가 이준석 대표를 향해서 노무현 정신 호도하지 말라 이렇게 경고하셨네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가 무슨 관점에서 호도하지 말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다 기억하실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과거에 보수 언론에서 본인에 대해서 공격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다만 그들에 대해서 초기에 다도 너무 징벌적으로 나가거나 이런 법을 만들기보다는 그러면은 또 다른 관점에서 보도할 수 있는 언론 매체를 많이 이제 만들도록 유도하는 것도 방법이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인터넷 신문 같은 것들이 대거 출연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수의 언론이 생겨나면서 사실 국민들은 다양성을 기반으로 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이런 관점도 있고 이런 관점도 있구나 그 관점을 통해 가지고 자체적인 판단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노무현 대통령의 다소 자유주의적인 관점에서 해법이었는데 지금은 조금이라도 틀린 말하면 다 이제 징벌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이재명 지사에게 물어보고 싶은 것이 대한민국의 지금 시사 방송이나 이런 것들 중에서 가짜 뉴스 또는 음모론을 제기하는 방송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왜 한마디도 안 하십니까? 저는 오히려 그런 것들이 여론 지형에 미친 영향이 크고 당장 오세훈 서울시장 선거에서 생태탕 의혹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그거 계속 퍼뜨렸던 언론사 어딥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하시면서 오히려 지금 징벌적 배상을 때리겠다고 하는 것은 대선 앞두고 이재명 지사가 좀 걱정되는 게 많으신 게 아닌가. 그러니까 말하려면은 굉장히 아주 확실한 물증을 가지고만 이야기해라 이 정도로까지 언론사를 압박하고자 하시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언론의 보도라는 거는 항상 그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봅니다.
어쨌든 신속성과 정확성과 그리고 또 적절성 다 보고 이제 하는 거라 보는데 거기서 정확성에 대해서 극한을 요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거꾸로 자신감 없으면 나 건드리지 마 이런 자세로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 2부에 토론하거든요. 가시는 길에 좀 들으세요. 아니 저 같으면 제가 전당대회 겪으면서 저한테 화교라고 공격하고 이런 거 나왔을 때 제가 아니 화교가 나쁜 것도 아니지만은 사실관계 전혀 맞지 않는 거 얘기했어. 얼마나 저는 그 언론사에 재갈을 물리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은 국민들이 진실을 알게 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사실 그냥 가만히 보고 지나갔던 건데. 알겠습니다. 너무 그렇게 법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는 거 좋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죠. 이준석 대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였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